네,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경향은 결혼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이주의 많은 부분들이 결혼 이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이주자 수는 2006년에 93,700여 명이었다가 2019년에 16만 명, 17만 명 선으로 증가합니다.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결혼 이주자보다는 여성 결혼 이주자가 훨씬 많고요. 남성 결혼 이주자도 만여 명에서 한 3만여 명으로 2.6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경우도 93,000명 선에서 137만 7천 약 1.6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성 이주 중에 결혼 이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비중은 87%, 여성 이주 중에 결혼 이주 비율이 87%였다가 82% 정도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로 결혼 이주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적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필리핀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결혼 이주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3만 5천 명 이상이 기록되면서 단일 규모 최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 이주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베트남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도 이주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화되면서 베트남을 이탈하는 베트남인도 많았고요. 이후에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이주 사례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개혁개방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에서의 배제,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배제에서 나타나는 빈곤, 그 빈곤 타파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국제 이주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 사례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제 이런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여성, 특히 농촌 여성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국제 결혼이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거의 모든 여성이 다 해외로 이제 결혼을 하러 나가는 이런 양상까지 발견이 됩니다. 경제적인 동기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부양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는 50개국 정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0여 개국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도 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결혼 이주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은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과의 결혼 이주로 관련된 정책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인의 결혼 이주에 대해서 커다란 정책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접 지역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데까지 이제 크게 제한을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상업적 중개에 의한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를 안보의 문제로 다루려는 성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질을 관리한다. 이것이 중국의 안보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시각,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민법을 제정하고요. 이후에 결혼 이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민법 제정에서 결혼 이주의 정책적인 대응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도 베트남 신부 유입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컸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대만으로 결혼 이주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베트남 신부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대안 마련으로 한국이 부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만 말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결혼 이주 같은 경우는 노령자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게 결혼이냐, 돌봄 노동이냐, 이런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정말 부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현상. 그래서 결혼 이주를 떠나는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이제 한국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남초 현상들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자체 단체에서 이런 국제 결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인도적인 차원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논쟁이 야기가 되어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결혼 중개업체 활동이 그리고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촉발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양상들은 근본적으로는 흔히 일상에서 그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점,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상업화된 형태인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에 외국인이 관련된 결혼과 가족법을 제정해서 상업적 결혼의 중개 금지를 취했습니다. 이게 계속 인권 문제라든지 매매혼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제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업체에 대한 중개 통제에도 그러나 이제 국내 업체에 대한 중개 통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결혼 이주를 중개하는 것 중에 폐해가 여성 사진을 그냥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기본적인 걸 공개해서 국제 결혼에 관심이 있는 남성들이 그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여성을 고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출국에서는 금지를 시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지된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성 차별 이런 걸 보여줄 때 그걸 띄워주면 젊은 학생들 경악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비교적 최근까지,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까지도 이거는 활성화돼서 찾아볼 수 있어요. 쉽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쭉 열거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회원이 아니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원이 아니고 당연히 아내는 이제 못 봅니다. 회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게 과연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국제 결혼을 상업적으로 중개하는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란이나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를 막는다, 활성화한다, 이거보다는 그런 문제가 개입되고 있는 이런 현상, 결혼 이주의 문제가 인도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과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여성의 이주 문제입니다. 베트남 여성이 결혼 이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50개국이 연관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베트남에서도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이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의 주 목적지인 것이죠. 다만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국적 취득의 어려움 혹은 가정폭력, 인신매매 이런 인권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요. 이혼이 되었을 때 국적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세세한 영역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보호센터를 설치해서 결혼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자를 한번 볼까요? 체류 자격별로 베트남 이주자의 체류 자격별 구분입니다. 2019년이고요.
색깔이 다르죠. 남성과 여성입니다. C3 단기 방문입니다. 아무래도 베트남 남성의 비율이 높고요. D4 일반 연수 과정입니다. 일반 연수 과정도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 취업 목적의 베트남 여성의 입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비전문 취업이나 다른 이제 전문 취업 이 시리즈로 시작하는 다양한 교수, 회화, 연구, 기술 지도 이렇게 E1부터 E7까지 가는 특정 활동까지 이어지는 사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직 취업에 관한 베트남인의 취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단순 비전문 취업은 이제 많은데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요. 비전문 취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여성의 비율은 현격하게 여성의 수는 현격하게 적습니다. 대신에 이제 F1 방문 동거 비자 수가 상당히 높고요. 무엇보다 F6 결혼 이민 비자 사증 발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 연수가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여성 비율이 높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 이민 전 단계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 연수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F6 등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저기에 덧붙여서 D4 비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은 다시 결혼 이주 쪽으로 전환될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히 합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이주자의 특징이 한눈에 들여다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단기 방문, 유학, 일반 연수, 비전문직, 방문 동거, 결혼 이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비전문직, 여성은 결혼 이주. 일반 연수도 어학 연수 비자로 결혼 이민의 사전 단계로 활용된다.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기 방문, 국민 혹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가족 방문을 위한 거고요. 최대 90일까지의 단수 비자입니다. 단기 방문이 많다는 것은 가족 방문이 많다는 뜻입니다. 역시 결혼 이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이주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결혼 이주라는 현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본다. 대신 베트남 사례가 많으니까 베트남 사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경로상에서 중개업체 의존도가 높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개업체에 의존했다, 중개업체를 통했다라는 비율이 67%에 달하고요. 친척 친구의 소개가 28%입니다. 결혼 이주에 있는 여성이 친척 친구를 소개해서 다시 결혼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28%인 거죠. 반면에 한국계 중국인을 보게 되면 중국 업체를 통해서 결혼 이주를 했다라는 비율은 21% 정도고요. 친구 친인척 소개가 3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친인척 소개나 중개 업체를 통했다는 비율도 낮고 한국계 중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중개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경우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 67%와 20%니까 어떤 경로로 결혼을 하느냐에도 현격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이주를 통해 오는 여성의 교육 수익률입니다. 몇 년 동안 교육을 이수했느냐를 보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 이수 비율이 61%, 62%로 매우 높고요.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낮습니다. 이것은 교육 수준하고도 연관이지만 연령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12%, 중국인의 경우에는 18%고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이 비율이 57%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보입니다. 연령대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자 같은 경우는 24세 미만이 63.4%입니다. 고등교육을 마치기 전에 다 결혼 이주를 나오는 겁니다.
한국계 중국인의 24세 미만은 2.5%에 불과합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는 11%, 필리핀은 18%, 19%입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20%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63%가 24세 미만입니다. 배우자와의 연령 격차를 따져보면 베트남 여성은 배우자와 17세, 18세, 그러니까 거의 20세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4세이고 대부분이 17세 평균이면 24세 더하기 17세니까 남편의 연령은 41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초반의 베트남 여성이 40대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령 차이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에는 6.7세, 중국인인 경우에 8.8세, 필리핀의 경우에 11세 정도입니다. 역시 베트남 결혼 이주는 비율도 많고 숫자도 많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집단과는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출신 여성 이주자, 결혼 여성 이주자, 결혼 이주 여성이죠. 결혼 이주 여성. 무직 비율도 높습니다. 65%, 66%가 취업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결혼 만족도는 또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62%가 만족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필리핀, 중국,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을 보면 13%에서 한 17%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하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에 아니죠. 20%가 아니죠. 한국계 중국, 필리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보통이다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하여튼 만족한다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배제된 농촌 여성이 나왔고요.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계 빈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착지 사회의 전통적인 여성 지위에는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왔을 때 농촌이고 좀 더 가부장적인 소지가 많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혼 이주, 특히 농촌 총각과의 결혼 이주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 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통합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언어 교육이나 사회 다문화 과정 지원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경우에서도 농촌 지역에 정착하게 된 여성의 경우에는 농번기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농번기가 되면 지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지원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다 좀 더 세분화된 정책들을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송금을 하고 있고 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출신국의 여성 임파워먼트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재고 여지가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